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10월 4일을 기준으로 오스킬강 동쪽에 있던 러시아 수비대를 포위한 뒤 스바토베, 크레미나 등으로 맹렬히 진격 중인데요. 그 증거로 보로바 등 최근까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이던 여러 요지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리만의 전황을 정확히 전한 오신트들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한데요. 이를 지도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오스킬강을 수비하던 러시아군이 하늘색 동그라미에 갇혔습니다. 아직까지 노란원의 여러 마을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후퇴를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도로망을 따라 진격 중이므로 사실상 이곳의 러시아군은 전멸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로써 돈바스 북부에서 러시아가 동원 가능한 정규군은 모두 전멸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라스노리첸스키에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에 위치한 크레미나를 서, 남, 북으로 3면 포위하려는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공세를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언급한 대로 정규 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지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방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진창이 된 전장을 겨우 건너고 있고 전장에 투입되는 러시아 동원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이들이 자리를 잡고 전선을 고착시키기 전에 러시아군의 전력 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빠른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진격이 너무 빨라서 평소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있던 분들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핵심 타깃이었던 돈바스 운명의 가를 크레미나 공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레미나를 지키는 주력은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입니다. 144사단은 러시아군의 정예기계 부대로 제20 근위전차군 히야에서 우크라이나 침략의 선두에 섰던 부대입니다. 하지만 키이우 전투의 참패로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편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무능한 러시아 지휘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잔존 병력을 곧바로 하르키우 전선에 재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구멍난 편제와 떨어진 사기로 최악의 상태에 처한 채 하르키주에서 방어를 이어가다 지난 9월 공세로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마리우폴 전투에 투입됐다가 사단장을 잃고 하르키우에 재배치됐다가 9월 공세에서 4단기마저 빼앗기며 공중분해된 154단 수준은 아니어도 전투 가능한 병력을 대대 단위로 세워할 정도로 전력이 크게 손상되는데요. 반면 이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월보다 오히려 전력이 크게 강화된 다수의 기계와 여단입니다. 따라서 크레미나 역시 얼마 안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시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지난 7월 초 우크라이나가 잃은 전략 거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인 우크라이나에서 특이하게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를 감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와 크레미나 탈환을 시작으로 루비존네, 세베르도네츠크 등 지난 6월 상실했던 루안스크주의 핵심 도시들을 탈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진격이 다소 조급한 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러시아군의 동원병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점차 엉터리 동원의 충격에서 회복하고 군을 재정비 중입니다. 군수 내부의 횡령으로 150만 벌의 군복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 진짜 러시아군이 가진 장비와 물자가 파악되자 부족하지만 형편에 맞춰 군대를 편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든 일부 병력이나마 제대로 훈련시키며 점차 동원 전력을 강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동원병이 갖춰지기 전에 전황을 단숨에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바토베 공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급로입니다. 이 중 벨고로드가 핵심인데요. 러시아는 이 벨고로드에서 쿠판스크, 이지움, 리만을 거쳐 최전선의 병력에게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쿠판스크와 이지움을 동시에 잃은 뒤부터 발루이키 방면으로 외에 트로이츠케에서 출발해 스바토베나 스타빌로스크를 거쳐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세로 그마저도 끊기게 생겼습니다.
스바토베가 뚫리면 스타빌로스크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스타빌로스크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총탄이 오고 가는 최전방을 보급로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질이 떨어진 러시아군은 이제 더 이상 벨고로드를 통해 보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벨고로드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대도시 보로네슈에서 빌레로보, 카멘스크샤 등의 도시를 빙둘러 보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보급할 물품이 없어 병사들에게 다 썩은 구급량을 제공하는 러시아군의 보급이 더 악화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번 공세에 성공한다면 현재 러시아군의 수준으로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까지 군을 물려야 합니다. 즉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사상자만 발생시키고 전쟁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신나간 러시아 지휘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벌 싸움에만 급급합니다. 북쪽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괴멸되는 와중에도 정치적 이익을 노린 바흐무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바흐무트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붕괴될 때까지 같은 짓을 반복할 모양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지휘부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 러시아 장병의 처지는 최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혈대를 고정하고 풀도구가 없어서 출혈로 사망하는 병사가 나오는 등 여러 창극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러시아 지휘부의 무능 덕에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매우 순조롭습니다. 미제 M777 대포를 쏘는 우크라이나 포병의 머리 위에 제공권을 장악한 우크라이나 공군이 수호-24를 몰고 응원차 지나칠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군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얼치기를 징병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가망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달 내로 루안스크 북부 국경에 도달한다면 보로네슈는커녕 지금은 볼로그라드라고 불리는 스탈린그라드를 통한 우회 보급으로 겨우 연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래서야 러시아가 2014년 세운 크림반도의 계례국 영토도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오신트 라크니르가 정리한 최신 전장 통계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까지 러시아는 지난 전쟁 중 총 163개의 지휘소와 통신소를 상실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고작 7개소만 격파당했는데요. 이는 교환비로 따지면 무려 23배의 격차입니다. 세계의 러시아가 어떻게 이처럼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답은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제공을 받아 실시간 지도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지휘소를 하이마스 같은 각종 무기를 이용해 정밀 타격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휘소가 연파되자 지휘관을 잃은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급전직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떡락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쟁 초반에 장교를 크게 잃은 뒤 전투를 제대로 지휘할 지휘관이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벌일 때마다 러시아군의 장병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대충 살펴봐도 9월 말에 발생한 사상자가 러시아가 가장 유리하던 6월에 발생한 사상자의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즉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은 숙련된 장교는 더 줄었는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얼치기 동원병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다가올 겨울에 발생할 동사자와 이번 스바토베 공략이 성공하면 이로 인한 보급난으로 생길 아사자까지 포함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런 공세도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군의 일일 인명 피해가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이미 엄청납니다. 일례로 현재 러시아군의 전사상자 비율은 여러 자료를 통해 크게 갱신됐습니다. 사망자 수의 일반적인 사상자 비율인 3에서 3.5배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통계를 통해 실제 사상자 규모가 추정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6만 명이 죽고 약 1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결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망자 대비 부상자가 3에서 3.5가 안 된다는 것은 현재 러시아군이 부상자를 돌볼 역량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면서 부상자들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현대전의 기준인 1대3보다 한창 낮은 1대2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러시아군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자료로도 증명이 가능한데요. 지난 8월 29일 공세 이후로 육안으로 확인된 우크라이나군의 장비 손실은 총 143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를 같은 기간 동안 손실된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과 비교하면 무려 9대1의 교환비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대 장비를 잃을 동안 러시아군이 9대 장비를 잃었다는 것인데요. 너무 격차가 커서 이 수치가 믿기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발생한 손실 중 상당수가 전차, 장갑차 같은 공세 전력이며 우크라이나가 크게 진격한 시점마다 손실이 늘어 여러 지표상 명백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한 전황에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 다음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무너진 집을 떠나지 않고 슬피 우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의 일가족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무너진 집에 깔려 모두 숨을 거뒀는데요. 그 사실을 아는 강아지가 가족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맹렬한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협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는 핵전쟁보다 협상이 낫다며 평화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동원령과 관련된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앵글로 색슨 체계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푸틴이 꿈꾸는 대러시아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도를 현실로 만들려면 러시아는 발트 3국, 벨라루스, 수도 바르샤바가 포함된 폴란드 절반,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영토의 3분의 1,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대러시아라는 이름 안에 합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합병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지도만 본다면 이건 그냥 푸틴이 세계대전을 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푸틴과 푸틴을 지지하는 세력의 권력이 무너지기 전에 협상을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 용전분투한 마리우폴 수비대원을 구출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로 러시아와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되찾고 러시아의 침략 정권이 붕괴되어 세계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